카지마가 평범한 얼굴에 뚱뚱한 거구의 몸집, 소유자였음에도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그 외모가 한몫했다고 한다. 일본 거구의 여자 꽃뱀 살인사건. 2009년 일본에서 6개월 사이 3명의 남자가 연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카지마 카나에라는 100kg이 넘는 체구에 수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적게는 4,500만 원, 많게는 9억까지 사치하고 살해한 것이다. 그녀는 블로그에 직접 만든 요리와 도시락의 사진을 올리며 가정적인 면모를 어필했고 남성들에게는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유혹했다. 그렇게 관계가 진전되면 오일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너와 함께 욕조에 들어가고 싶다 등의 점차 수위가 높은 문구를 던졌고 심지어 성관계를 맺은 후에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말을 해 상대를 사로잡았다고 한다. 이 여성은 일본의 카지마 카나에였고 1974년 11월 27일생으로 혼인 빙자를 내걸어 최소 6명의 부자 남성을 살해한 엽기 꽃뱀으로 불렸다. 꽃뱀은 예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카지마 카나에는 완전히 깨뜨렸다. 2009년 일본 도쿄에서 북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의 한 주차장.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41세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 차량 안에서는 연탄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는 수면제, 알코올 성분까지 검출되어 정황상 자살로 추정되었다. 차에서 숨진 남자는 오이데 요시유키. 그는 블로그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함께 여행을 간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날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 남자는 부모님이 사준 건물의 월세로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오이데는 차가 없었고 운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약혼녀가 운전을 해서 사망 현장까지 온 것이 아닐까 경찰은 추측했고 또한 차량의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차 안에 차키가 없어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으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 오이데 요시유키는 약혼녀 카지마 카나에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사이트에서 카지마와 사귀었던 53세, 80세 2명의 남성도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게 그녀와 관련된 남자들은 오이데 요시유키를 비롯해서 모두 6명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카지마 카나에는 3명의 남자들에게는 수면제를 먹인 후 자살로 위장했으며 그간 20여 명의 남자들을 만나 혼인을 빙자해 약 10억의 현금을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사건 자체보다 그녀의 외모였다. 약 20여 명의 남자와 사귀었다는 여인의 외모가 100kg을 넘는 고도 비만의 몸매에 수수한 동네 아줌마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외모로 어떻게 꽃뱀이 될 수 있었을까? 카지마는 그런 외모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남성들은 미모의 여성에게는 거부감과 경계심이 생기지만 카지마의 외모는 저런 편안하고 일반적인 외모이니 믿을만하다라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것이다. 카지마는 자신의 뚱뚱한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했으며 머리 모양이나 옷 등의 패션에 신경을 써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고 어필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모와는 달리 목소리가 귀여워서 대화를 할수록 호감이 커졌고 글씨도 잘 썼다고 한다. 요리 실력 또한 뛰어난 남성들과 교제를 시작하면 맛이 있는 요리를 직접 해주고 도시락을 만들어주며 친밀감을 키웠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잠자리 후에는 당신의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거짓말로 20여 명의 남자에게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성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다. 카지마는 애초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보다는 호감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에게만 접근했다. 그래서 자신이 사귀었던 20명의 남성 대부분도 여성 경험이 부족한 중년 이상의 독신이었다고 한다. 카지마는 온라인 만남 사이트에서 자신의 소개를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간호도우미 등으로 소개하였고 본인 스스로를 몰락한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녀와 사귀던 20명의 남자에게 모두 다른 모습으로 접근한 카지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남자들에게 서서히 의존하는 태도를 취했다. 학비가 모자라다, 월세가 밀렸다라며 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결혼하면 평생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은혜를 갚겠다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다. 그렇게 원하는 돈을 손에 넣었고 그 후 남자가 더 이상 송금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과는 한결같이 이별을 통보받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카지마는 정말 홋카이도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가난해서 학비, 집세도 못 내고 자라서 중고교 시절부터 원조교자를 하며 돈을 모았다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워 대학에 진학했으나 중퇴했고 피아노 강사, 방문 헬퍼 등의 직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체포 당시 그녀는 도쿄의 고급 맨션에 혼자 살고 있었고 벤츠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세는 못 내는 상황이었다는 것. 남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카지마가 궁핍했던 이유는 그녀의 블로그에 올린 것처럼 그녀가 따로 만나는 40세의 남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경찰은 추측했다. 오이의 유시유키 사망 3일 뒤 그녀는 온라인 사이트에 후쿠시마현에 여행을 다녀왔다라는 글을 올렸다. 여행지에서 묵었던 숙박업소 종업원으로부터 카지마가 수년 전부터 같은 남성과 1년에 4, 5회 방문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확보했는데 그 남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썼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결국 카지마는 꽃뱀으로 벌어들인 돈을 자신의 남자에게 쓴 것이다. 그녀와 함께 숙박업소에 정기적으로 들른다는 그 남자도 카지마와 같은 류의 사람인지는 미지수이다. 재판에서 카지마는 6명의 사망에 대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그래서 3명에 대한 살해만 인정되었고 법원은 카지마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현재도 그녀는 복역 중에 있다. 이처럼 사형 집행으로 최후를 맞은 듯 보였던 카지마. 이후 그녀의 행동은 더욱더 큰 충격을 안겼다. 문 남성들이 후원하는 매끼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 호화로운 수감 생활을 하게 되고 살인죄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무려 3명의 남자와 옥중 결혼식을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결혼 상대는 그녀를 후원하던 60대 남성이었는데 이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자 바로 이혼했다. 그리고 100일 후 원래 알고 지내던 남자와 다시 재혼했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녀를 취재하던 주간지의 편집 데스크 직원과 또다시 결혼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녀는 구치소 일기라는 유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전적 소설인 예차항까지 발행해 논란이 되었다. 최근에는 주인공이 자신인 카지마 카나에를 소재로 한 버터라는 소설이 출간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왜 어떻게 그녀에게 빠져들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카지마가 평범한 얼굴에 뚱뚱한 거구의 몸집, 소유자였음에도 20명이 넘는 남자들을 유혹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그 외모가 한몫했다고 한다. 즉 남자들은 미모의 꽃뱀에게는 거부감과 경계심이 생기지만 카지마에게는 저런 외모이면 결혼해도 믿을만 하겠다라는 안도감이 들었고 그녀는 그 안도감을 역이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다. 설마 저런 외모인데 꽃뱀이겠어? 이 여자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녀를 철석같이 믿었다가 목숨까지 잃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관계를 맺고 나면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라는 거짓말로 모두에게 결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다고 한다.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한 카지마는 요리 실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교제하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며 접근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항상 남자들과의 관계상 주도권을 잡았는데 교묘한 말로 먼저 상대를 리드했고 육체 관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성에게 어필했으며 교양과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안도감과 더불어 호감까지 얻었다고 한다.
상당히 다정다감한 목소리를 가지고 차분하게 다가갔으며 고가의 옷으로 치장하면서도 때로는 미니스커트나 가슴 부분이 드러나는 브라우스 등을 착용해 여성스러움을 과시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꽃뱀은 예쁠 것이다 라는 환상을 완벽하게 부셔버렸다. 관련된 사람은 모두 죽는다. 책 한 권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1990년 스쿠바 대학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는 살만 루슈디의 문제작 악마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해 7월 11일 스쿠바 대학 건물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O형의 혈흔과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쿵후 신발 자국만이 발견됩니다. 때는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방문이 별로 없어 연구실이 있는 그 건물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건물의 청소부는 여기저기 순서대로 청소하며 7층으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놀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흥건한 피바다 위에 사망한 남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스쿠바 대학교에서 비교 문학을 강의하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하루 전인 7월 11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사인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범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오른쪽 1번, 왼쪽 2번을 찔렀으며 경동맥이 잘릴 정도로 깊이 찔렀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시신 옆에 놓여있던 서류 가방으로 범인의 공격을 막으려 필사적으로 방어했던 흔적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는 O형의 혈액과 중국 쿵후를 배울 때 신는 쿵후용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모두 범인의 흔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사건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3층까지 내려갔으며 이상하게도 그 후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도 CCTV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켠에서는 범인의 살해 수법과 깔끔한 뒤처리 등으로 보아 전문적인 킬러의 소행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더 이상 증거를 찾지 못했고 범인을 잡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 그에게는 왜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을까요? 그는 인도계의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가 쓴 장편소설 악마의 시를 일본어 번역판을 낸 이듬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당시 나이는 44세였습니다. 이 사건의 근본인 악마의 시 작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살만 루슈디는 인도 뭄바이에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란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깊이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14세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에 취직하여 카피라이터로 근무하던 중 직장을 다니면서 소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인 한밤의 아이들이 영국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전업 작가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988년 문제작인 악마의 시를 발표하여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악마의 시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액자 방식의 구성 소설입니다. 이 내용 중 일부가 선지자 무함마드를 연상시키며 그 내용과 묘사 등이 무함마드를 심각하게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이슬람 교도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게 됩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이슬람 교도들은 책을 불태우는 행위를 했으며 악마의 시를 출판한 출판사로 몰려가 과격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어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남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책의 유통을 금지하며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던 살만 루슈디는 자신의 목에 3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영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 정부가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자 이란 정부는 이에 반발하였고 나아가 1989년 당시 이란 최고 지도자는 종교 칙령을 통해서 루슈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이 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살해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만 루슈디는 영국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 1990년 7월 3일 이탈리아판 악마의 시를 펴낸 번역가 에톨레 카를리올리도 역시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행히 이 번역가는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은 계속됩니다. 1993년 7월 악마의 시 발제문을 번역해 현지 신문에 게재했던 튀르키예 소설가 아지스 네신이 머물던 호텔에 불이 나는 방화 사건도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78세였던 고령의 이 소설가는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현장을 탈출했으나 같은 호텔 투숙객 37명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건은 또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노르웨이판 악마의 시 출판가 윌리엄 니가드가 오슬로 자택 인근에서 3차례 총에 맞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2022년 8월 12일 오전 10시 45분 36년 동안 악마의 시로 인해서 위협에 시달리고 살다가 이제서야 보통의 나날들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던 악마의 시 저자 살만 루슈디는 뉴욕의 한 학술센터에서 강연 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얼굴과 배 모읍 등을 15차례나 찔리고 신경이 손상되는 등 한쪽 눈도 심각할 정도의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치명상을 입었지만 살만 루슈디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악마의 시 서적을 다룬 사람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 또 일부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앞다퉈 이 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악마의 시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45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가라시를 살해한 사람이 이란의 특수요원이거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의 일원일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CIA 전직 요원도 목격되기 쉬운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해한 것은 특정 목표를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므로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이가라시 교수의 죽음이 악마의 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범인이 일본에 거주 중인 무슬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수사 도중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황당하게도 사건을 유야무야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이 너무 지나치게 이란 정부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진짜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가라시 사건 당시 교수의 연구실을 수색하던 중 책상 안에서 짧은 메모가 발견됩니다. 일본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것이었는데 마지막 행에서 단 노우라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 글은 프랑스어로 계단에서 살해당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가라시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가라시 교수는 여러 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 출판사 대표가 일본 경찰에게 경호를 요청하라고 제안했지만 학교 안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불편해한다며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발견된 메모를 통해서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 용의자라고 예상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 A씨가 이가라시 교수가 숨진 다음 날 나리타 공항에서 모국 방글라데시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경찰은 정황상 이 학생이 범인이다라고 확신하고 방글라데시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경찰의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경찰은 사건 직후 출국했다라는 기록 외에 학생 A가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협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2006년 7월 11일 사건 발생 1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아내인 이가라시 마사코는 경찰을 향해 남편의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는 30여년간 악마의 시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을
봉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음식을 먹어야만 했던 손님들. 2018년 7월 22일 손님 A씨는 아버지의 생신을 맞아 충청북도 청주의 유명한 닭백숙집을 찾게 됩니다. 이 식당은 맛집으로 TV 프로그램에 몇 번이나 소개되었던 곳입니다. 혹시 손님이 많아 자리가 없을까 해서 미리 예약까지 해두었습니다. 저녁 6시 반 백숙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가게 안에는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몇 대 주차장에 진입해 있고 건물 뒤쪽에서는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A씨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궁금해하면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가족들과 식사하려고 왔는데 분위기가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업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준비하러 총총 사라집니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간 음식점의 또 다른 손님 B씨.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합니다. 놀라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요.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종업원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별일 아니라는 듯 괜찮다며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B씨도 별일 아닌가 보다, 술 취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자리로 돌아와서 일행들과 음식을 마저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주차장으로 경찰차와 소방차가 한 대, 두 대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차가 늘어납니다. 무려 9대의 경찰차가 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모두 어리둥절하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데 수많은 경찰들이 음식점을 에워쌉니다. 그제서야 여기저기 웅성이던 손님들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 백숙집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최 씨였고 손이 묶이고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몸에는 칼에 찔리고 베인 상처가 4개나 있었습니다. 이후 확인 결과 옆구리에 상처가 깊게 들어갔고 이 상처는 횡격막과 간, 흉벽을 손상시켜 결국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밝혀집니다. 사건을 파헤치던 경찰은 사장 강 씨를 찾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사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들 입을 맞춘 듯 지금은 사장님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어디 있는지 자신들은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역시 내놓지 않습니다. 다들 슬금슬금 피하기만 했습니다.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경찰들은 흩어져서 강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직후에 빠르게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그가 만약 범인이라면 아직 식당에 강 씨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가게의 손님방까지 하나하나 뒤지다가 어느 방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쓰러져 있는 강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이 음식점 사장이었고 주방장과 여종업원들이 공범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치정에 의한 집단 폭행 및 살해. 네. 이 사건은 경찰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행동들이 일반적인 범인들의 패턴과 달리 상당히 태연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면 놀라서 우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이들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태연하게 손님을 받으며 아무 일 없듯이 백숙 장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도 주방장이야 사장의 조카라는 동기가 있지만 그 외의 종업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본인들도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진술을 하니 더욱더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가게 사장 강 씨와 죽은 최 씨, 두 사람은 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건 당시 강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왜소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최 씨를 이렇게 무참히 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는 장애가 있어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도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이 혼자서 만취 상태에서 살인을 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씩 진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사건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앞마당 쪽에 저쪽에 있어서 몰랐다. 나는 손님을 받느라고 몰랐다. 못 봤다. 모두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뭔가 범인을 싸고 도는 느낌이었죠. 대체 이들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경찰은 현장을 둘러보다가 뒷마당에 CCTV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데이터까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파손한 게 아닐까. CCTV를 훼손해서 복원을 의뢰합니다. 또한 죽은 최 씨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하나 발견되어 확인해 봅니다. 사건 현장에서 그가 어떠한 위험을 느꼈었는지 녹음기를 켜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 6시. 현장의 소리들이 생생히 흘러나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장을 다 파버려. 이건 백숙집 주인 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하는 등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는데 잠시 후 녹음의 뒷부분으로 가자 피해자 최 씨가 누군가에게 나 좀 살려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분명히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CCTV 영상이 복구되었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그날, 그 시간, 사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사장인 강 씨와 피해자인 최 씨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강 씨의 아내와 죽은 최 씨는 불륜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정도 만났는데 문제는 불륜을 하면서도 이 두 사람은 아주 뻔뻔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바람이 나자 죽은 최 씨에게로 달려가 바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거 비용을 남편 강 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서 사용했다는 것. 그들은 3억 5천만 원을 빼돌렸고 그 외 6천만 원 정도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등을 모두 남편 강 씨 명의로 남겼다고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까지 챙겨서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면 잘 살아야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둘은 동거 6개월을 했는데 최 씨와 관계가 틀어졌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일방적으로 내연남 최 씨와의 관계를 그냥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최 씨는 자신이 불륜남임에도 끊임없이 이 아내를 찾아서 전화를 하고 음식점으로 찾아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그 아내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최 씨는 그렇게 백숙집으로 그때마다 전화를 하곤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게 되면 내 여자 어디 숨기고 있느냐 당장 찾으러 가겠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적반하장. 피해자는 분명 음식점 사장 강 씨인데 어떻게 남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돈까지 그렇게 가져다 써놓고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남편 강 씨는 더 이상 분노를 참지 못한 듯 합니다. 아내의 불륜에 이어 큰 금액의 돈까지 손해보았는데 이제는 내연남이 음식점까지 찾아와 횡포를 놓고는 하니 강 씨의 인내심은 사라져 갔습니다. 사건 당일 또다시 죽은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고 당장 내 여자를 내놓지 않으면 무슨 일을 낼지 모르겠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너 내 식당에 오기만 해봐. 내가 널 보자마자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그날 화를 참지 못했던 남편은 수화기를 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주 3병을 들이킵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주방에서 8cm 정도의 닭을 손질하는 칼 집어들어서 챙깁니다. 이때쯤 정말 최 씨가 식당에 도착합니다. 처음 강 씨는 가게에 손님들이 있으니까 뒷마당 가서 얘기하자라고 데려갔고 대화를 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카이자 주방장인 윤 씨가 슬그머니 합류를 하게 됩니다. 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가 2명입니다. 최 씨는 뭔가 분위기를 느꼈는지 당황해하면서 도주를 시도하는데 바로 조카가 그를 붙잡았고 이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최 씨를 마구마구 폭행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최 씨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 종업원이 그를 쫓아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다시 뒷마당으로 끌려갑니다. 이번에는 종업원까지 가세를 해서 여러 명이 더 심하게 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사정없이 내리쳤고 조카 윤 씨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손을 결박했습니다. 이제 최 씨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 씨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휘둘렀습니다. 최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다가 축 늘어졌습니다. 잠시 후 이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손님을 받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뒷마당에는 칼에 찔린 최 씨가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는 그대로 쓰러진 채 약 40분간 방치되어 있었지만 범인 중 그 누구도 최 씨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죽어도 싸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잠시 후 사장 강 씨가 다가가 그에게 담배를 하나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CCTV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최 씨는 그렇게 불륜녀의 집 뒷마당에서 싸늘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씨를 보고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강 씨의 아들, 음식점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황을 보니 심각해 보여서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숨졌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씨가 살인을 했다라는 말을 도대체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 씨는 심성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팀에서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카인 주방장과 종업원들은 사실 최 씨와 일면식조차 없었는데 모두 자발적으로 범행을 도왔다는 것. 그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공동체 의식에서 보여지는 동조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소 사장 강 씨가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잘했으며 직접 출퇴근을 도와주기도 했다는 점. 그렇게 직원과 사장 간에 끈끈한 신뢰가 쌓여 있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주범 강 씨 1심과 항소심을 거쳐서 최종 1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분명 사람을 죽였는데 어째서 살인이 아닐까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통화 중 강 씨는 우리 가게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홧김의 한 말, 즉 분노의 표현이라고 변호했습니다. 두 번째, 강 씨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물려준 점. 이것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적절히 겁만 주어서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것이지 진짜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 종업원들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시각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어야만 했던 손님들.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의 전말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팬티 스타킹 연쇄 살인사건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4명의 여성들이 스타킹에 목이 졸렸지만 범인의 단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81년 일본 가부키초. 관광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가부키초의 뒷골목. 뭔가 은밀한 분위기가 맴도는 곳입니다. 이곳은 요즘 흔히 말하는 러브 호텔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며 주변에는 그에 걸맞은 술집들이 즐비했습니다. 어느 날 A 모텔에 남녀가 들어옵니다. 러브 호텔에 남녀가 짝을 이루어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3, 40분 후 남성 혼자 호텔에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말, 호텔 룸 이용료는 남아있는 여성 손님이 지불할 것입니다. 보통 남성 손님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성 손님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니 직원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여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객실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직원은 객실을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어질러진 객실 안에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방 안에는 명함이 하나 떨어져 있어 그 명함으로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던 33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좀 더 면밀한 수사를 한 결과 이 여성이 사용하던 게이코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으며 본명은 와다노코이고 실제 나이도 45세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와다노이코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였지만 그 남편과 아들을 사고로 잃은 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정을 이룬 과정은 평범하지 않았는데 29살일 때 유부남이었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가 이혼한 후 본격적으로 그와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못 가 자신의 가정을 잃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왔던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살해된 와다노이코가 호스티스였다는 점을 토대로 카바레의 손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 추정해보기도 했지만 용의자를 쉽게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의 이목구비나 옷차림은 물론 연령대조차 종업원은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결과물 없이 한 달 반의 시간이 흐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1년 4월 25일 오후 9시경 가부키초의 또 다른 러브 호텔에 남녀가 체크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 후 10시쯤 남성 손님이 먼저 나가면서 조금 뒤 여자가 계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종업원은 그대로 나가려는 남자를 세워두고 객실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일어난 이 지역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종업원은 얼른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방 안에는 팬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목욕 가운 하나만 걸친 전라의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헐레벌떡 카운터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남자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앞선 사건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조른 방법, 또 먼저 나가며 여자가 돈을 낼 것이라고 하는 말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건은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남자 얼굴을 보고 대화까지 한 목격자가 있으니 조만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남자가 일반적인 평범한 셀러리맨처럼 보였으며 남녀 사이가 꽤나 친밀해 보였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을 밝혀낼 실마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와 여자의 핑크색 샌들, 담배와 라이터만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머지 여성의 속옷을 비롯한 가방 등 여성의 물건을 범인이 모두 가져간 상태였던 것입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몽타주를 작성해 제보를 요청했지만 사체의 얼굴이 부어올라 원래의 기본적인 이목구비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생전 얼굴을 복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단 피해자의 키는 157, 나이는 20세 전후라는 것, 담배와 라이터가 현장에서 발견되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폐가 깨끗한 것으로 보아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이었다는 것, 또 이 여성은 겨드랑이에 액취증 수술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충치가 많아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골격의 특징으로 보아 대만인이거나 외국인이라고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끝내 이 여성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했고 범인에 대해서도 실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난 1981년 6월 14일 새벽 6시 반입니다. 가부키초에 있는 C 모텔에 남녀가 체크인을 합니다. 그리고 30분쯤 후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성이 먼저 호텔을 빠져나갑니다. 우리들은 이쯤에서 범인의 목적은 상대 여성과의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체크인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남자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여성은 역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상한 느낌의 종업원이 방문을 열었더니 역시
목이 졸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법이나 정황이 앞선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는 손과 발이 묶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목 등의 피와 출혈의 징후가 보였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발견 당시 여성은 숨을 쉬고 있어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살고 있는 17살 비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지품 중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던 그녀의 도서관 책 대여 카드가 남겨져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양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다가 끝내는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18세인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녀에 대해서 진술한 내용 중 그녀의 장래 희망은 연기자였다는 것,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그녀는 연극 관계자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조만간 탤런트로 데뷔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흥분하고 설레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까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다가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신주쿠의 가부키초로 향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연극 관계자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사건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습니다. 부검이 진행된 피해자의 위에서는 약 200cc 정도의 커피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들은 호텔로 들어가기 전 가부키초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 함께 이야기를 하며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닐까.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첫 사건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러브 호텔에서 살해되었기 때문에 매춘을 하려는 중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꼭 매춘이 아니더라도 범인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 때문에 러브 호텔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연극계 관계자라고 했으니까요. 추가로 이 세 개 사건의 특별한 공통점도 나타납니다. 부검 결과 3명의 피해자에게서는 각성제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신의 주사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음료 등을 통해서 몸에 흡수된 것이 아닐까 하고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연쇄살인사건으로 보게 되고 일본의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국민들은 빠르게 범인을 잡아내라고 촉구합니다. 종업원에 따르면 같이 온 남성의 키는 160cm 정도, 그리고 나이는 30대 정도의 직장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만 할 뿐 범인의 윤곽을 전혀 잡지 못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러브호텔 내외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1981년 6월 25일 D모텔. 30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체크인합니다. 허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여성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여성이 황급히 데스크로 내려오더니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남자에게 목이 졸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자는 있는 힘껏 저항했고 남자는 여자를 제압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녀의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진술입니다. 자신은 이 근처의 한 카바레 호스티스로 일하는 30세 여성이며 어느 게임 센터에서 혼자 앉아있던 중 그 남성이 다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접근했고 그렇게 그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열흘 전 세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장소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생존자가 있었기에 이제 사건은 정말 해결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여성은 숨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상 여성이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함께 러브 호텔로 갔다는 커다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수사에 협력하지 않고 그렇게 숨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사건들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살해된 3명의 피해자들에게서 각성제가 검출되었다. 이들은 주사의 흔적이 없으므로 입으로 또는 코로 들이마신 게 아닐까, 흡수한 게 아닐까. 두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매춘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세 번째, 살해 방법이 비슷하다. 네 번째, 용의자의 모습은 젊은 남성, 셀러리맨 풍이며 신장은 160, 30대 정도이다. 1996년 6월,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원히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그 후 일본의 모든 러브 호텔에는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잠들지 않는 화려한 일본의 번화가, 그 거리에서 일어난 잔혹한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최고의 남자 배우가 상대 여배우 항문에 버터를 바르고 성관계하는 연기를 했다. 두 차례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수연상을 수상한 배우 말론 브란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대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워터프론트 등이 있으며 1950년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미남 배우였던 말론 브란도는 자연스러운 스타일의 연기를 도입해서 전통적인 연기 방식을 고수하던 영화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그의 연기는 항상 감정의 깊이까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며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미남이었던 그는 영화배우로서 인기는 좋았지만 촬영 중 상대의 동의 없이 여배우의 항문에 버터를 바르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 윤활유 사건으로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입니다. 이때 말론 브란도는 여배우와 항문 성행위 장면을 연기하게 됩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는 어린 프랑스 소녀와 중년의 남성이 파리에서 만나 성관계를 즐기는 영화입니다. 사실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너무 외설적이라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영화는 탱고를 통해서 그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사랑과 고통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상대방의 항문까지 탐구해야 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성적인 주제와 심리적인 깊이로 인해서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동시에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은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되었죠. 상대 여배우가 원래 대본에 없는 장면이었다.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마치 진짜 강간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라고 밝힌 것이죠. 매우 선정적인 이 영화는 브란도 본인조차도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남성 주요 부위가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문제가 된 장면은 말론 브란도가 버터를 윤활제처럼 사용하며 상대 여배우인 마리아 슈나이더의 항문에 강제로 뭔가를 삽입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사실 이렇게 윤활유를 바른 상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보게 되죠. 실수든 아니든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배우가 밀착되어서 원하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고 하지만 그때 정말 신들린 연기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이 원래 대본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영화를 찍던 중 갑자기 말론이 낸 아이디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들은 대본에 없던 장면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여배우는 19살의 나이로 어렸었고 그 사실, 거절해도 된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숨어 울면서 연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론 브란도는 연기일 뿐이라며 그녀를 위로했었고 그 후 실제 삽입은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말론과 영화감독 모두에게 강간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훗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마리아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기간 내내 고통스러웠고 스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며 베르톨로치 감독이 사람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말론 브란도는 이 영화로 큰 돈을 벌었던 반면 자신은 매우 적은 출연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영화 촬영 이후 베르톨로치 감독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 장면은 단 한 장면에 불과해서 마리아는 무사히 영화 촬영을 마쳤으나 그녀는 바로 절망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졌던 마리아는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좀 더 든 후 자신이 맡았던 그 역할이 애초에 여자가 아니고 소년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버터 장면의 의미, 어째서 그 장면이 필요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 문제의 장면을 남자 배우인 말론과 빵에 버터를 발라 먹으면서 함께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브란도가 아침으로 바게트에 버터를 발라 먹는 걸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할리우드는 발칵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엘르 잡지에서 이 인터뷰를 바탕으로 베르톨로치 감독이 동의되지 않은 강간 장면을 찍었다고 기사를 쓰자 할리우드 회사의 배우들은 모두 이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촬영 감독이었던 빅토리오 스토라도는 이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논란이 완전 억측이라며 현장에서 강요는 전혀 없었다. 그 장면은 연기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도 그 현장에 2개의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날 성관계 장면을 찍을 것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나타났고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화가 완성되고 말론 브란도도 큰 충격을 받아 15년 동안 감독과 말을 섞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브란도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아내가 죽은 뒤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어린 소녀와의 성관계로 풀어내며 삐뚤어진 복수를 보여주는데 이 당시 브란도도 역시 실제 아내와의 갈등으로 방탕한 삶을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브란도는 첫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녀가 병적인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국적인 예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인도풍의 옷을 입고 다니고 마치 자신이 인도인인 척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자신이 부유한 집안이라고 떠들고 다녔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인도인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고 영국인이었으며 부모님 직업 역시 유명한 건축가가 아니라 공장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인도인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벽히 세탁하고 싶었던 아내는 말론 브란도에게 자신을 인도인이라고 속이고 그와의 만남을 이어가고 결혼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보다도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술에 취한 아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모습에서 술에 절어 살던 자신의 어머니가 겹쳐 보였고 결국 둘은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물론 브란도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바람둥이이자 양성애자였는데 공식적으로 남자를 좋아한다고 인정한 적은 없지만 남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도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밝히며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지만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죠. 특히 술 주정뱅이에 불과한 아내에게 아들을 맡기느니 자신이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 법정에서도 이에 동의하여 브란도에게 임시 양육권을 주었는데 여기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이혼한 아내가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아이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불량스러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는 자신의 아들을 납치하라고 시켰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나오는 길에 낯선 사람들에게 납치되었고 북부 멕시코로 끌려갑니다. 브란도는 당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아들이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경험은 어린 아들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공포에 시달렸던 아들은 혹시나 또다시 납치될까봐 이후 권총을 소지하게 되는데 훗날 이 아들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아들 납치 사건 이후
브란도는 영화 속에서 아내에 대한 분노를 대사로 녹여 풀어냈습니다. 어릴 적 브란도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이러했습니다. 출장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에게 선물을 안겨주고는 곧바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원나잇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집에 있을 때면 아들의 행동이나 말투를 항상 비웃었다는 것, 자식들을 칭찬해 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란도의 어머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원래 연극 배우였는데 가끔씩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흐르며 남편의 당당한 불륜에 지쳐갔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자식들을 전혀 돌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던 말론 브란도는 그 후 결혼 생활에서 삐뚤어진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말론 브란도는 3차례 결혼했고 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1957년 안나 캐시피와, 두 번째 결혼은 1960년 멕시코 여배우 모비타와, 세 번째는 타히티 출신의 타히타라와 결혼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리스티는 1990년 딸의 애인을 총으로 쏴 살해하게 됩니다. 이에 브란도는 아들의 변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 빚을 지게 되고 남은 여생 동안 자신의 출연작, 재방송 등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장마비와 과체중으로 고생하다가 80세인 2004년 사망하게 됩니다. 일본의 성인 영화배우 23세 아라노 리라. 그녀는 외딴 숲속에서 실종 2주 만에 나체로 나무에 꽁꽁 묶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다른 점은 계획된 변태 사건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2022년 6월 5일 아라노 리라, 본명 신노 리라는 지인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3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불길함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여행을 떠났다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딸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연결되지 않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가 평소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을 감안하면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는 이후에도 가족들은 신나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녀의 소식을 들어보려 노력했지만 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8일 아침 경찰은 신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신의 부패 정도를 보았을 때 시신이 발견되기 약 1, 2주 전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은 더욱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불과 30분 후 희생자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사진들이 갑자기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이 아닌 듯 했죠. 이것은 경찰을 더욱더 당혹해 했습니다. 경찰을 조롱하고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 범위를 좁히고 희생자가 실종되기 전에 마지막 행적에 집중했습니다. 수사팀은 신나의 마지막 모습을 6월 5일 이바라키현 알미토역 밖의 CCTV에서 찾아냅니다. 그 영상 속에서 그녀는 혼자서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잠시 후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짧았고 마치 사전에 약속된 만남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 남성은 신나를 자동차로 데리고 갔고 두 사람은 그곳을 곧 떠났습니다. 차량 번호와 희생자의 통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그녀와 함께 있던 남성이 산페이 히로유키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는 자신이 SNS를 통해서 신나를 알게 되었으며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6월 5일 아침 그는 신나를 태워서 자신이 소유한 휴양지 별장으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용의자인 이 산페이라는 남자가 신나가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고 현재 가나가와 현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 촬영장에서 첫 만남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별장이 신나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그의 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별장 조사 중
지하 깊숙이 숨겨진 비밀의 방을 찾아냅니다. 이곳은 창문이 하나도 없었고 오직 출구만 있었으며 그 출구조차 철문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 방, 음습한 그 방 안에는 낡은 매트리스와 이불, 베개가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 감금되었던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은 방구석에 버려진 신나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화의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침대 난간에서 발견된 누군가를 묶었던 흔적과 콘크리트 벽에 남겨진 몇몇 긁힌 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탈출하려 애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또 방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감시 카메라가 발견되었지만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낡은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수갑 하나와 끊어진 밧줄 조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수상한 흔적들로 인해서 경찰은 이 방이 어떠한 비밀스러운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정말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삼페이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내용이었습니다. 삼페이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중 경찰은 수많은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 신노의 영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는 신노가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카메라 앞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자세로 민망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도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적인 성인놀이에 강제로 가담할 수밖에 없어 보였는데 그녀는 완전히 통제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사진 속 피해자의 자세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단단히 묶여 있었을 것이며 저항할 능력마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삼페이의 차량을 시신이 발견된 장소, 숲으로 몰고 간 점, 휴대폰 속에서 발견된 사진들. 경찰이 신나와 함께 찍은 사진과 삼페이를 추궁하자 그는 모든 사진은 그녀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며 불법 감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삼페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부유한 집안 출신의 젊은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급 유흥주점과 호화로운 파티에 자주 출입했고 상류층 인사들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페이의 이름이 경찰기관의 기록에 등장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여러 번 연루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인 파티와 관련된 스캔들이나 불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폭력행위 등등. 익명의 제보자 몇몇은 삼페이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특별한 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삼페이는 약 6년 전 이바라키현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별장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삼페이는 별장에 들어올 때마다 여성들을 데려왔고 그 여성들은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통해서 삼페이가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나를 별장에 데려간 후 근처 가게에 내려주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라고 계속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증거는 삼페이를 가리키고 있지만 그의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의를 보여줄 것인지 대중들은 여전히 사건을 주시하며 경찰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감춰져 있던 어두운 이면의 한쪽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카스 아줌마와 여관을 노인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노후, 가난은 질병과 외로움 등등 노년의 고통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서울 종묘공원, 바둑과 장기를 두른 남성들이 질비한 가운데 짙게 화장을 한 5, 60대 여성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피로회복제 등을 판매한다는 바카스 아줌마. 한 여인이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한 후 비타민 음료를 권합니다. 노인이 이 음료를 받아 마시면 그들만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은 팔짱을 낀 채 사라졌다가 잠시 후 아줌마와 노인은 미소를 머금은 채 슬그머니 다시 나타납니다. 오늘의 사건은 2007년 11월 16일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의 어느 숙박업소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던 직원, 다른 날처럼 손님이 들었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로 방들을 청소하다가 어느 한 방으로 들어섰는데 이상하게도 방바닥에 손님의 옷가지가 아직도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퇴실했다고 생각했고 또 퇴실했어야 하는 시간인데 아직 나가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손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들어서면서 방을 둘러보고 확인을 하던 종업원. 욕실 문을 열어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욕실의 욕조에는 물이 가득하고 그 안에 알몸의 한 남자가 머리가 물속에 잠겨진 채로 비스듬히 쓰러져 사망해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처음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보고 단순하게 추정하게 되죠. 노인이니 아마도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연락을 받고 나타난 유족들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원래 사망한 김 씨가 금품, 목걸이나 팔찌 등을 하고 있었는데 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김 씨가 여관에 들어올 때 어떤 여자와 함께 왔다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여자가 언제 나갔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사인을 정확하게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합니다. 그의 사인은 심장 혈관 문제에서 오는 관상동맥 경화증, 즉 심장마비가 원인이었습니다. 욕조의 물 속에서 사망했는데 어떻게 익사가 아닐까? 어떻게 심장마비일까요? 사실 숙박업소에서 이런 사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남녀가 함께 투숙했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따뜻한 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갑자기 의식을 잃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이런 상황일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일 때이거나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민망한 관계에 있을 때, 이때 보통 이런 사망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검 결과를 보고 사고나 생각하고 있는데 약물 분석 결과를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자료에는 김 씨의 혈액과 위에 남아있는 내용물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캔 커피에서 졸비뎀이라는 수면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사망한 김 씨가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오면서 스스로 수면제를 타서 마셨을까요? 수사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날 욕조에서 김 씨를 사망하게 만든 사람은 50대 여성 박 씨였습니다. 박 씨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황혼의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일명 바카스 아줌마. 어느 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던 50대 여성 박 씨가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성매매 수법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서울의 한 공원 주변에서 남자 노인들에게 접근을 하고 성매매를 미끼로 그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다음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커피나 음료에 몰래 타서 먹이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의식을 잃고 잠이 들면 상대의 돈과 금품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 씨가 이용했던 졸피뎀, 이것은 처방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었는데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 한두 알 먹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깊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약품이 그러하듯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두통이 오거나 기억력의 마비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량 복용했을 때는 호흡이 불가능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 아주 치명적입니다. 박 씨는 이러한 내용을 의사로부터 듣고 처방을 받았지만 자신이 먹을 것이 아니기에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 씨 아줌마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먼저 공원 주변을 돌면서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점잖게 차려입고 혼자 쉬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좋은 날씨를 핑계 삼아 옆으로 다가가 앉습니다. 물론 날씨가 흐리면 흐리니까 또 그렇게 다가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배시시 웃으면서 성매매를 비밀스럽게 제안하고 노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근 여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의 금액은 대략 25,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간 후의 순서는 손님에게 먼저 샤워하시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 씨는 손님이 씻는 동안 졸피뎀을 커피에 넣어둡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손님에게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며 자연스럽게 여성스럽게 권하게 되죠. 그 다음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는 보통 순서상 분위기를 잡으면서 전희라는 근데 그게 아니죠. 이제 약성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님은 정신을 잃고 그대로 깊은 잠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박 씨는 상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상대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이후에도 박 씨는 같은 방법으로 노인 2명을 속여서 금품을 빼앗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박 씨는 마찬가지로 공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게 됩니다. 나이에 비해서 곱상하고 예쁘게 생긴 박 씨.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 씨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관으로 가게 되죠. 이때 김 씨가 숙박비를 계산하면서 나는 좀 있을 거고 이 여자분은 금방 나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방 안에서 박 씨는 김 씨와 함께 욕조에 잠깐 들어갔다가 먼저 나오면서 커피 한 잔 타오겠습니다 했고 그때 졸피뎀을 넣게 되는데 이때 다른 날과 달리 김 씨가 나이에 비해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김 씨가 중간에 깨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을 커피에 탔다고 합니다. 한두 알이 일반적인데 5알이나 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커피를 받아 마셨고 박 씨는 그가 욕실에서 나오길 기다렸는데 약 20분이 지나도 그가 나오지 않습니다. 박 씨는 욕실 문을 빼꼼히 열어봅니다. 목욕을 하고 있던 김 씨는 욕조 안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약 기운에 잠들었구나 생각하고 김 씨를 그대로 둔 채 그의 금 팔찌와 현금을 챙겨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김 씨는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박 씨는 많은 양의 수면제를 커피에 탔고 김 씨는 그걸 마셨고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의 혈류는 더욱더 빠르게 작용하게 되고 그렇게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입니다. 결과가 너무도 비극적이죠. 박 씨가 처음부터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망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강도치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미끼를 이용해서 금품을 갈취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이니 박 씨의 중형은 당연한 결과이죠. 이렇게 노년의 성매매 관련 사건.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분들 노년 5, 60대가 되면 성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라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노년에 접어들면서 아내나 여자친구인 파트너가 성관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년의 성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